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연금 전문가로 오래 활동하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일하는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금융권에 계시고 네. 또 연금과 관련된 또 투자와 관련된 이런 연금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일반인들에게 이제 오늘 몰랐던 여러 가지 연금 상식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노후 자금 10억 있으면은 은퇴 후에 걱정 없다 뭐 이런 말도 물론 10억이 굉장히 지금도 큰 돈이긴 한데 실제로 그 정도 돈이면 어떻게 우리 상무님 보시기에는 은퇴하신 분들한테 충분한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기 어려운데 보통 이제 뭐 얼마면 될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퇴직금 있어야 되고 네. 그거 말고도 한 5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퇴직금 있고 집 한 채 있고 5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요즘은 또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그런지 뭐 5억 가지고 되겠냐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해본 보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목돈보다 더 큰 고민이 목돈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를 들어 금고에 다 꺼내 넣어놓고 꺼내 쓰다 보면 이 고민이 생기죠. 내가 먼저 죽을까? 금고가 먼저 빌까?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나이 들면은 이거 있는데도 못 쓰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자린고비식 자산 관리가 시작된다. 아 이제 무서워가지고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되는 그죠. 거네. 자린고비가 보면 굴비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없어질까봐 못 먹는 거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네 진짜. 그러니까 노후에는 딱 되면 나이가 70대 중후반에 들어가면 돈이 있는데도 이거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때문에 돈을 못 쓰고 꾹 지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도 못 쓰고 자녀한테도 못 주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면 그러면 자기는 못 쓰고 자녀가 그걸 꺼내 쓰고 싶어도 또 부모님 돈이니까 함부로 꺼내 쓸 수도 없고 이게 돈이 잠겨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돈보다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면 직장인한테 물어보거든요. 뭐가 제일 두렵냐?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쓰는데 은퇴가 두렵고 퇴직이 두려운 이유는 그 월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자동소득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월급 같은. 그래서 목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제가 보면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을 만들어서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은퇴 후의 생활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아까 분방 얼마면 되냐. 네. 이게 목돈으로 얼마가 아니고 한 달 생활비를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돈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냐. 이쪽으로 이제 생각 방식을 많이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누구나 국민연금 있고 회사 생활 하신 분이라면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에서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좀 전에 상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린고비식 자산관리 마음에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있어도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목돈으로 주면 사람들은 참 잘할 것 같은데 있으면 처음에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꺼냈을 때마다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안해져요. 아, 그렇죠.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이게 줄어드는 걸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노후 생활비 300만 원. 뭐 얼마 전만 해도 그 KB였나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비 월 평균이 뭐 350 정도다라고 얘기했는데 300만 원 정도로 이제는 살 수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대도시에서 부부가 은퇴하고 노후 생활한다. 300만 원으로 정말 살기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이번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디 강연을 가서 저는 강연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노후에 부부가 적정하게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을 어디 가든지 좀 던져보고 한 서너 명한테 물어보고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300, 400, 500입니다. 300, 400, 500. 300, 400, 500.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300, 400, 500을 계산하는 근거가 어디냐 물어보면 계산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느낌
느낌적 느낌. 그러면 이걸 관련해서 또 재밌는 자료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자료를 쭉 읽어보다 재밌는 자료를 봤는데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산출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27.3%만 계산해봤다. 아, 27.3%만 계산해봤다. 10명 중 3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퇴직을 앞두고 계신 50대 분들 어느 정도 되냐. 5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19.6%. 아, 더 적네요. 그리고 50대 후반에 되신 분은 25.2%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평균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해 보면 퇴직하기 전까지는 걱정은 하는데 뭔가 행동을 안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고 60대 넘어가 진짜 은퇴 생활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가야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노후 생활비 얼마나 써야 돼요라고 질문을 거꾸로 저한테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혹시 선생님 생활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스스로 한번 딱 꺼내놓고 항목별 한번 써보자. 예전에 누가 재벌 회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적자 생존이라고. 은퇴 생활이겠습니다. 자기 생활비 한번 적어보자.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제 생각에는 은퇴 설계 노후 준비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정확하게 스스로 산출하고 계산하는 것이 예.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 연령이 49세까지 물론 뭐 평균 퇴직 연령이겠지만 내려왔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그럼 이제 50대부터 연금 수령 시점인 65세까지 무려 10년, 15년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뭐 경제 활동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어떤 수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은퇴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퇴직과 은퇴를 구분해야 된다. 직장을 떠나는 건 퇴직이고, 근데 은퇴라는 건 주된 소득이 아예 단절되는 상태인데, 네네네. 금방 이제 뭐 49세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보면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죠. 요즘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 생기고 나서는 그게 연령들이 뒤로 좀 가는 경향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찌 됐든 말씀하셨듯이 월급은 끝난 상태에서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을 대부분이 직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무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1999년도 6년도 이후 임용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예, 공무원 연금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공무원 처음 될 때 퇴직하면 바로 연금 받는다고 좋아서 했는데 좋았는데. 뒤로 늦춰지기 시작하니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뭐 최선의 대비책이니까 재취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재취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은 주된 직장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인생의 단계로 보면 이 시기가 돈을 모으는 시기에서 이제 찾아 쓰는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네네. 무슨 연구를 했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사고 난 건을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망자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망자가 8,000m 이상 고지에서 많이 사망을 하는데 이걸 이제 데스존 거의 다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데스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구자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걸 계산해 봤냐면 이분들이 올라가다 죽었을까 내려오다 죽었을까 등산을 하다 죽었을까 하산을 하다가 죽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는 왠지 예. 하산하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73% 정도가 정상을 정복하거나 내려오거나 아니면 회귀 결정 더 이상 못 회귀 결정.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돌아와야지 하는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70%. 마음을 놓아서 그런가요? 뭐 체력이 고갈되는 부분들도 체력 고갈. 있고 아니면은 내 에너지를 초기에 다 써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고산병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 그런 부분들 다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목표가 뭐냐? 목표는 정상 정복이 아닙니다. 잘 돌아오는 거구나.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네. 집으로 오는 게 목표가 돼야지. 자산 관리가 똑같아요. 돈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잘 모아놓은 써야 돈을 되는 우리 수명에 맞춰서 잘 인출해서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원할 만큼 쓰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자산 관리의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자산 관리를 지금까지 재테크 막 이러는 것들의 기술들은 대부분 돈을 모으는 기술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고는 어디서 나냐? 아까 등산이 아니고 하산할 때 사고 나듯이 인출하는 시기에 사고가 발생을 해버리면 적립기에는 사고가 나도 뒤에 소득이 뒷받침되니까 버팀목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무너져 버리면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출기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직전 공백 기간. 소득 공백 기간 이 기간 동안 답답한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끊어 쓰다가 그러다가 훅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 건지 명확하게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잘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사는데 맞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퇴직금 노리고 퇴직금 그런 분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현재 금융사기나 이런 걸 당하지 않았다. 그 당신이 똑똑해서 안 당한 게 아니고 그가 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가 되게 위험한 시기라서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플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출기라는 개념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퇴직연금 부자들이 꼭 지키는 369, 18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69, 18 법칙 이거 뭔가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뭐 369 게임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세제 혜택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예요. 이제 퇴직하시는 분 입장에 퇴직금 있죠. 집 한 채 있죠. 공적연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은 중간 정도 다 있으면 되는데 네네.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연금을 준비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는 혜택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상품을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고요. 근데 연금저축 IRP라고 했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한테는 600만 원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럼 나머지 300이 남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은 최소한 네가 900만 원을 저축할 것 같으면 300만 원 최소한 IRP에 넣어야 된다. 600만 원은 연금저축에 하면 300, 600 합치면 9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 넣을 수 있는 건 1800이 되니까 3, 6, 9, 18.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69, 369 하듯이 그거 그러시고 가능하면 그 법칙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세금을 덜 내는 계좌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조금 덜 내면 좋잖아요. 이 계좌가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산을 불려나가실 때도 내가 일반 금융상품에 돈 넣고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자나 배당 나오면 15.4% 세금 떼고 그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세금 안 떼고 계속 굴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고 굳이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이라고 하면 이 계좌를 활용해서 하는데 할 때 그냥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연금저축에는 600연까지 어떻게 해보자. 합쳐서 900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 목표를 정할 때 3, 6, 9, 18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저축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이렇게 만든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금저축펀드는 특히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00만 원까지 IRP랑 합쳐서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큰지 너무 하도 들어가지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큰 거죠.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일단 자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번 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니면 종합소득 기준. 일단 종합소득이니까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이분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4,500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 작으신 분. 근데 종합소득이 아니고 급여만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5,500만 원에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13.2라는 게 12% 소득세의 110%를 한 그렇죠. 거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369 중에 600만 원을 택해서 내가 연간 6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럼 13.2%면 79만 2천 원 정도 될 겁니다. 나는 그 한도 채워서 900만 원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분은 받을 수 있는 게 118만 8천 원 정도.
118만 8천 원. 만약에 소득이 5,500만 원에서 4,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세액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16.5%. 그럼 600만 원 하면 99만 원, 900만 원 하면 148만 5천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다. 제가 아까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라고 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전환하는 거.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체 금액의 10% 한도 3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그 ISA가 의무가입 기간이 300만 원을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9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게 그러면 아니고 1200이네. 1200 그 해는 1200까지 되는 거죠. 아. 그 ISA 의무가입 기간이 3년. 3년이고 3년 지나면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언제든지. 있잖아요. 해지했을 때 그 만기 자금 돌아오는 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그 해에는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액 공제를 받는데 50대 분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거 20, 30대들이 했다가는 뭐 네. 나쁜 건 아니지만 50대들은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그렇죠. 막판에 긴급 플랜을 가동하시는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이렇게 옮기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900, 900, 1200, 900, 900, 1200 이런 플랜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노후에 이제 연금 수령하는 계좌들에서 세금 덜 내고 건보료 조금 덜 내고 할 수 있는 계좌 안에 돈을 많이 옮겨두는 플랜으로 이렇게 ISA 만기 자금과 연금저축 계좌를 연계시켜 가지고 플랜을 쓰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이제 ETF에 담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무님께서는 그 ETF보다 좀 오히려 좀 추천하시는 자산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ETF보다 건가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 네.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ETF 투자하세요? 그러면 일단 종목 고르는 게 힘들어서 ETF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ETF는 이름만 딱 들어보면 어디 투자하는지를 그렇죠. 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타로 시작하는지 뭐 코로 시작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반도체 하시면 반도체 ETF 네. 사시면 되고 이래서 좀 편하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ETF 하시는 분들이 장점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좋은 상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자료를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ETF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퇴직연금 내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이 네.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2023년에 한 9조 원 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ETF 투자한 금액. 9조 원. 근데 이게 2024년에는 21조로 늘어났고요. 2025년에는 48조 7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퇴직연금 내 실적 배당 상품 하는 사람 중에 ETF 하는 비중이 2023년에 한 18% 좀 넘었는데 지금 한 39.5%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을 하시는 분들, DC형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거를 ETF로 운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나 ETF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 왜 DC형을 가입한 사업장이 금융회사가 왜 증권사는 없어? 증권사 추가로 설정해줘. 그래서 돈을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DB형 자체가 나도 내가 운영할래. 우리 회사에 DB형 말고 DC형 제도를 하나 더 도입하고 그 DC형 사업자로서 증권사 같은 거를 추가로 더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ETF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ETF가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ETF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ETF의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이 휘둘려가지고 너무 그렇죠. 자주 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뭐 진짜 이리 뭐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그러다 보면 운이 정말 좋아서 낮을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이익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시장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ETF 투자하고 ETF도 저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홀짝 게임 해보시면 한두 번은 맞춰도 10번 연속 맞추기가 쉽지 종목 않잖아요. 투자처럼 ETF를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쉽지 수가 않죠. 있는 거고. 그런 분들 입장에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흔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힘든 사람이 있다. 어떤 거냐면 이 트레이딩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무서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성향상.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지금 예금금리 이 수준에 옆에 사람들한테 뽕은 자꾸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죠. 그런 분들한테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막 트레이딩을 하기는 힘드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주는 것들은 상품들은 뭐냐 그러면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이 상품은 그냥 글로벌 주식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과 이것들을 나이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냥 꾸준하게 퇴직연금에 부담금 들어올 때마다 매수 자동 매수 신청해가지고 구입해서 쌓아나가는 일들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적극적인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겠지만 네네네. 그 밑에 중의적인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경험이 어렵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과 시간과 이런 게 다 충분하냐. 근데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신 분들은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을 조금 한 60-70% 깔아두고 ETF를 하시더라도 조금 변동성을 조금 조정해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방법이. 그러면 상무님은 지금 뭐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60-70% 정도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TDF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좀 하고 저는 나머지 30%를 BC형 계좌에 있는 거는 대부분 TDF로 운영을 하고요. 개인연금이나 IRP나 ISA 계좌에 있는 것들을 ETF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산을 나눠놓고 왜냐하면 계좌마다 들어가지고 다 지시하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고 하면 퇴직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내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에 고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퇴직하는 시점에 목돈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ETF 시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나 IRP 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그걸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조기 수령,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상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공백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국민연금 좀 빨리 받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기 수령하면은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볼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969년도 이후 출생자분은 65세가 65세. 기본값이고 그걸로부터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소득이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연금법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우리가 A값이라는 소득이 있는데 A값. 그게 한 31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한 319만 원보다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요. 그러면 최장 5년을 당기면 예를 들어 30% 정도. 그러니까 65세에 한 1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60세 정도로 당겨서 받으면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겨받는 게 1년 당겨받으면 6% 줬고 그 적은 금액에 또 6% 적은 금액이 6%가 아니라 그냥 단순 계산으로 기준값에 그냥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은 당겨받을 때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65세 받으면 64세 받는다 그러면 94%를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줄어간다. 그다음에 2년 당겨받으면 88% 받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줄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65세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60세로 당겨서 70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6%라고 하면은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긴 한데 과연 내가 그러면은 1년 정도 그 자금을 운용해서 6%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뜻 이렇게 딱 봤을 땐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좀 계산하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우리가 애매하게 하는 건 수명입니다. 얼마까지 살지 그렇죠. 확정돼 있지 않아요. 땡겨받아서 일찍 사망한 게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래 살면은 손익분기점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계산해봤더니 75세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살면은 정상적 75세 이하로 살면은 좀 당겨받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그 이상 살면은 조기 수령이 조금 손해를 보기는 하거든요. 이게 줄어든 연금액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연금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분이 60세 70만 원 시작하면 그 70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받긴 하지만 그 7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100만 원으로 65세 받으신 분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누적 수령액을 보면 이쪽이 많아 보이지만 기간이 지나서 뒤로 가면 뒤쪽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면 건강하다고 계산하시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아볼 계획을 가진 사람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당겨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가요.
지금 현재 수령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몇 명인지 궁금해가지고 100만 명? 10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102만 명의 선택이면 나름의 다 일리가 있지 않겠냐. 그걸 뭐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그냥 고려할 사항들, 그러니까 소득 상황이나 수명이나 건강 상태들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사람한테 주어진 또 선택 권한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요즘은 이야기해 주는 정도인 것 그냥 같습니다. 뭐 우리 상무님이 딱 가이드를 주시자면은 꼭 이익과 손해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 75세 정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수명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할 때는 종신토록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수명이 계속 길어진다라고 가정할 때 네네. 거기에 매칭된 자산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매칭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종신적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잡아주는 자산들이 공적연금이 네네, 공적연금.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은퇴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자산으로서의 소득의 역할이 월급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항상 하시는 말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케이스에는 네. 또 어떻게 보면 대비할 수가 없는데 네. 자 그러면 반대로 국민연금을 좀 더 늦게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기 수령과 정반대로 좀 늦게 수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나 연금액이 늘어납니까? 일단 당길 때는 1년에 6%가 6%. 지고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그걸 연기연금이라고 하고요. 연기연금. 그게 1년을 늦추면 7.2%가 늘어납니다. 7.2%요. 네, 그리고 오히려 늦추는 게 단순 계산으로는 좀 더 많이 늘어나네요. 줄어드는 그래서 폭보다. 최장 이것도 5년 늦출 수 있고요. 5년 그러면 늦추면 36% 정도가 늘어나고 또 5년 개시를 한 다음에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 개시를 했으니까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까지 같이 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가면 하면 5년 정도 늦췄을 때는 36%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40%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연금을 할 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늦췄다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그것도 손해가 나는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늦추는 게 좋으냐?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 활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과 A값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이 있어요. 연금을 감액. 예, 노령연금 수급액을 예를 들어서 319만 원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그 100만 원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감액하고 100에서 200만 원 살 때 10% 감액하고 이런 조항들. 그러니까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을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고 어디까지 감액되냐? 소득이 한참 많은 사람은 자기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민연금의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지금 319만 원인데 네, 이거는 올해 매년 바뀌겠네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지금 319만 원이라는 건 올해 기준. 올해 기준. 올해 기준 319. 예. 이거보다 100만 원 정도 많으면 5% 예. 감액. 200만 원 많으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319만에서 418만 원까지는 5%. 그다음에는 또 100만 원까지는 10%. 이런 식으로 책으로 올라가서 25%까지 감액을 그러면 이거 하는데 가만있어 봐.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최고 많이 감액되면 절반. 오 절반까지. 한도.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노령연금도 무조건 픽스된 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나이가 현격하게 소득이 많으면 감액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봐야 되나요? 최장 감액되는 기간을 그것도 주구장창 감액하는 건 아니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감액을 해요. 5년간만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개시부터 그냥 만약 69년도 이후 출생자면은 65세가 개시 연령인데 70세까지. 7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많으면 감액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71세부터는 그냥 원래 주겠다는 기준으로 준다? 예. 그러면 이제 와 이거 그럼 무조건 소득이 당분간 있다 그러면은 연기연금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그래서 많이 감액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죠. 연기해서 70세 이후에 받을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5년 감액을 합니까? 그때 아니요. 그때는 5년 감액하면 그러니까 감액되는 기간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야, 위쪽으로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중에.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소득이 있다고 감액하는 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불합리한데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국민연금공단도 알고 있어서 이게 법 개정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일단 조금 바뀝니다. 6월 중순부터. 뭐가 바뀌냐면 A값이 31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2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감액 안 하게끔. 아, 이거 확정입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법안으로 확정돼서. 200만 원. 그리고 그러면 그 519만 200 원. 이상부터 100만 원당 5%. 아니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그 구간만 사라지는 거예요. 50% 구간만 사라지는 거고 그게 15%부터 감액, 15% 감액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많이 감액되면 어쨌든 감액률은 똑같. 감액률은 똑같고 그냥 두 개의 구간만 지워버리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6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연기연금 신청하는 상당수는 절반 정도 감액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이 그러네요. 부분에. 그래서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많이 감액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연기라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소득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감액했다. 그럼 다시 재개하시면 돼요. 재개하시고 또 늘어나면 또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연기를.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상무님 얘기해 주셨던 319만 원이 올해 기준 A 값이다. 네. 거기에서 200만 원 초과까지는 일단은 뭐 감액 없이. 그러니까 519만 원 까지는 넘어가는 근데 괜찮다. 이번에 이제 6월 중순부터 그게 바뀌니까. 근데 그 소득 안에 들어가는 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거 말고 금융소득이나 배당, 이자 소득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그런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 그렇죠. 예. 포함되잖아요. 임대소득은 들어가고 예. 이걸 좀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조기 수령, 그다음에 연기연금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으면은 또 감액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조금 더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국민연금을 내가 받는 연금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많이 받으면 좋죠.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내 소득을 높이는 겁니다. A 값은 아까 이제 국민연금 전체가 있죠. 평균 소득이라고 했죠. B 값은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에요. A 값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 값은 내 소득이 늘어나면 B 값은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부분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크게 많이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 국민연금은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놓냐면 10년을 내야지 납부해야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있잖아요. 네네.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그거 기준으로 해서 보통 가입 기간을 1년 정도 늘리면 연금액이 한 5% 정도 늘어나는 1년 늘어날 때마다 한 5% 늘어난다. 소득이 많은 사람 그보다 작게 늘어날 거고 소득이 작은 사람 좀 더 늘어나는데 그냥 평균 정도 늘어나는데 5%.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여쭤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하면 되죠. 원래 가입 대상인데 스스로 가입해가지고 나 가입하겠다. 하는 거. 60세 넘어가신 분은 이미 59세까지만 내면 되는데 더 안 내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내서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임의 계속 가입. 그래서 임의 가입을 하는 건데 계속 가입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보다 많이 활용하는 게 추후 납부입니다. 추후 납부. 이미 계속 납입은 60세 원래 이후에. 해야 되는 의무 납입 기간에 더해서 더 내겠다. 그거는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내가 60세 넘어갔는데도 노령연금 받으려면 기간도 좀 남아 있고 뭐 소득도 좀 되고 여유도 되니까 이미 가입 계속 기간을 조금 늘려서 연금을 좀 더 받고 싶을 때 할 때는 60세부터 65세에 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을 계속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거보다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추후 납부제도예요. 추후 납부 제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추후 납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경력 단절 되신 분들, 애 키운다고 직장 그만두셨어요. 그때 잠깐 안 내던 국민연금. 아니면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직 기간들 동안 안 낸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험료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임의 가입을 하거나 국민연금에 뭐 취업을 해서 다시 가입하면 자격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안 냈던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또는 60개월에 걸쳐서 나눠 내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최대 낼 수 있는 거는 119개월치. 그러면 이제 최대 더 낼 수 있는 거는 119개월.
9개월이 최대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할 때마다 평균 5% 정도의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준 연령을 채웠을 때 가입 기간 채웠을 때 보통 한 5% 내외 정도 연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그냥 평균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임의 가입을 하든 예를 들어서 추후 납부를 하든 임의 계속 가입을 하든 국민연금공단에 여쭤봐야 될 거는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 내면 이만큼 내면 연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는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네네. 그래서 추후 납부를 활용하는데 요즘 남자분들이 추후 납부 중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직장 실직하고 이런 데 비인 공간 말고 남자분들이 상당수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이게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고 네네네. 그 이후에 군 생활하신 분, 뭐 단기 사병도 상관없고요. 공익근무도 상관없다. 네네. 군복무를 하신 분은 그 군복무 기간에 해당되는 글을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내가 그때가 경제활동을 하던 기간 아님에도 상관없어요.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단기 사병 생활을 했는데 18개월치 보험료를 언제든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 18개월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사관으로 뭐 한 4년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기간은 뭐냐면 이제 의무 복무한 것들. 의무 복무 기간. 그래서 그럼 뭐 그거 최대한 뭐 한 30에서 35개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보통 지금 한 30개월? 30개월 정도. 그거를 납부하면 늘어나는데 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만약에 어떤 분이 올해 급여가 되게 많아요. 급여가 되게 많으면 올해. 그래서 소득세율이 되게 높아. 근데 뭐 회사에서 또 인센티브까지 준대. 그럼 소득세는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그 해에 군복무 기간에 해당되는 거를 추후 납부를 그러면은 소득세가 좀 줄일 수 있고. 소득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군복무 기간과 이 소득 공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고연봉자들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데요, 진짜. 그렇죠. 세금도 한번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이제 추후 납부를 하되 언제 할 거냐, 재직 중에 할 거냐, 아니면 재직 끝나고 나서 임의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춘 다음에 하는 게 더 유리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무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연금을 충분히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은퇴하시는 분들 또 하나의 복병이 건보료 폭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연금 한 3,400 정도 받으면은 건보료가 어느 정도나 지역의료보험인 경우 어느 정도나 걱정.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제 소득하고 재산의 건강보험료를 그렇죠, 내잖아요. 소득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네네. 공적연금소득은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부과하냐 그러면 연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득 인정액은 50%까지. 400을 이거 공적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그럼 400만 원을 내가 받으면 50%만 인정하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죠. 그 연금은 그래서 그 200만 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는 얼마를 내냐 그러면 건강보험료율이 있고요. 건강보험료율의 일정 금액을 장기요양보험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8.1%에서 8.2% 사이 정도 돼요. 8%.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8% 16만 원 내외 내겠네. 정도 된다. 네. 그 정도 보험료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재산이 있으면 또 재산의 또 인정액에 네, 재산은 이제 사람들 재산은 뭘 재산이냐고 하는지가 있는데 보통 집에 비행기나 배가 있으신 분 빼고 대부분은 주택, 건물,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금융재산에도 건보료 부과하냐 물어보는데 금융재산은 소득 형태로 이자 배당 소득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까? 거긴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럼 시가로 하냐? 시가 아니고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시지가. 공시지가보다 좀 더 낮지 조금 약간. 낮아요. 예. 그러면 절반 시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그럼 한 10억짜리 아파트 있다 서울에. 예. 그러면은 뭐 5, 6억 되겠죠. 5, 6억. 그 정도에 부과하는데. 5, 6억이면은 예. 그거를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부과하냐? 전체 재산을 등급을 60개로 나눠요. 각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점수의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높은 등급,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냐? 50만 원 좀 넘게 냅니다. 그렇게 또 보면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부담되는 수준은 또 아니네. 10억짜리 재산이 있으면 한 20만 원 정도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것 같아요. 소득이 국민연금 받고 이러면 뭐 이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30 몇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를 합쳐서 내고요.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다 지역가입자면 각각 보험료를 계산한 다음에 세대주한테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올해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수령액이 인상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의 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는 좀 이게 인기가 없다. 뭐 자녀 눈치 보는 분도 있고 뭐 집값 오르면은 이 연금액이 조정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선택하셔도 좋다. 이 상무님이 좀 이렇게 주택연금을 좀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이 조건에만 해당돼요. 자기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네네네.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집값이 비싸면 많이 받겠죠. 그다음에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받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연금을 또 많이 받을 겁니다. 부부 중에 둘 다 55세 넘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그분이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니까 연금 수급 기간이 그 길어지지. 수급자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수급자로 연금액을 책정할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이분을 연령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공동 소유가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나요? 일단 소유자가 하고요.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제가 집주인이에요. 그럼 주택금융공사 제 주택연금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조건은 종신 지급 방식을 하면 죽을 때까지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주시고요. 혹시 제가 먼저 죽더라도 제 와이프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주십시오.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가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돈 떼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담보 설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근저당. 하나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말 그대로 우리 부동산 각구 네. 일부에다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식을 택하신 분은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가 이때까지 받았던 부채는 승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승계하겠다는 약정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근저당을 계속 제공을 해주려면 그 주택을 그 배우자가 100%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속을 배우자가 그 주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조건들인데 근데 그 상속을 받을 때 세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상속세는 당연히 내겠죠. 근데 근저당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선 빼고 받는 어떻게 거예요. 하냐면 그 사망하는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에 되면 부채 확인서를 줘요. 이때까지 발생한 부채가 얼마다. 네, 얼마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 있고 부채 금액은 빼면 남는 게 상속 가액이 되잖아요. 그렇게 조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부채 금액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수록 좋은 거네.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국세청에 세금 낼 거면 내가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배우자분은 그 주택을 상속받아서 거기다가 근저당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니까 해당 주택을 100%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면 좀 달라지는 게 가입 당시에 신탁 명의로 주택 명의를 살짝 바꿔놓잖아요. 신탁의 조건이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상관없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양쪽 다 이제 돌아가시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도 남을 수도 남는 있고 금액이 있으면 모자랄 상속. 수도 있고 남으면은 자녀들 상속인한테 상속을 주거나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도 할 수 있어요. 누구와 가져가라라고. 아 신탁 방식은 예, 신탁 방식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꼭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은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지정을 하겠죠. 수익자 지정을 해서 누구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신탁의 또 장점 중에 하나고 비용도 작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근저당 방식으로 할지 신탁 방식으로 할지 한번 고민을. 요 차이를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오늘 상무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혹시 이제 조금 놓치신 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 이야기된 집 팔면 갚을 때 모자랄 수 있는데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집값 올라가면 손해 아니냐 뭐 이 이야기하는데 집값 올라가면 손해는 아니고 집값 올라가면 남는 돈이 자녀나 재정의 수익자한테 가겠죠. 수익자에게 가니까. 안 되니까 그게 뭐 손해 보는 건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쓸 만큼 쓰고 남는 돈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기초연금,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인구가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1,0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700만 명이 이 수급을 받고 있는 게 이게 기초연금이고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장에 대략 어느 정도 돈 있으면 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란 개념을 써요. 소득 인정액.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좀 헷갈리긴 한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고요. 1인 같은 예, 경우에 예. 247만 원 소득 이상이면 안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월 소득액이 395만 2천 원 정도.
495. 이 경우에는 진짜 395만 원, 한 394만 원 있는데 소득이 딱 타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경계선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게끔 네네네.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이렇게 많이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소득 인정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면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도 소득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도 예, 더해서 하는 거. 자동차 중에서도 고가 자동차는 그렇죠. 고가 자동차는 1억짜리 자동차 있으면 1억이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그러면 1억이면 1억 나누기 12달 네. 860만, 이게 830만 그냥 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을 먼저 평가하는 방법 보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한 빼주는 금액들이 한 116만 원은 빼줍니다. 자기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빼고 그거의 한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소득은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기본공제 같이 그렇게 빼주는 금액이 116만 원 있고 그게 거기에 70%. 남는 거에 70%만 잡아주지만 나머지 재산 이런 거는 거의 그냥 그대로 다 잡아. 나머지 소득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금융소득도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그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 임차소득.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네. 갖고 있는 집에 무료로 임차 들어가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 월세만큼 받지는 인정을 안 할 네,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간 고가주택이니까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6억 이상인 경우에 6억이요? 예, 6억. 6억을 고가주택이라고 보기가 시가 표준액이 6억이니까 시가. 그러면 진짜 시가라면 한 12억 13억 되겠죠. 그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얼마죠 이게? 1%면 6억인데, 예. 저 600인데. 예, 만약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다라고 하면 한 4억 정도가 초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4억에 대해서 0.78%, 그러니까 0.8 잡으면 한 300 몇만 원 네, 되는데? 네. 와 이게 많이 잡히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산이 문제, 재산. 재산이 문제죠. 재산. 재산은 보통 일반적인 재산에 관련돼서 야, 꼭 사는데 집 한 채 있는 그거 가지고 또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도 집값 차이가 나니까 기본 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은 1억 3,500만 원 빼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을 빼준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그 금액을 뺀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 빼줍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이거 예. 상속할 때랑 똑같네. 그렇게 공제를 했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회원권, 그건 가격 그 자체.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거. 그건 가격 그 자체가 소득입니다. 그렇죠. 있으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재산을 그러니까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하위 70%까지 준다. 근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 수도권에 집 한 채 정도 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어쨌든 70%라고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폭을 받게 되는데 이게 네. 최근에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연장하자라는 네, 사회적 네. 논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65세다 그러면 청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만약에 상향한다. 40년간 약 603조 4천억 원 정도가 기초연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그 뭐 한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실제로 기초연금에 대한 축소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기초연금 축소나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되게 정치적인 부분인데 네. 이게 있던 거 없애는 것만큼 힘든 게 쉽지 않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 받고 계신 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고 새로 내가 보기- 노인되는 분들 바꾼다.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고민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네. 뭔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급격한 조정을 하기가 쉬울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범위를 줄이는 거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위 70%가 아니고 진짜 살기가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더 주자. 집중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받다가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부터 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충분히 네.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갑자기 급진적으로 바꾸긴 어려우나 뭔가 점진적으로 뭐가 바꾸기 위한 노력은
있을 것 같다. 논의는 계속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상무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뭐 공적연금 그리고 또 사적연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상무님도 직장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언젠가는 은퇴를 하시게 될 텐데 네. 상무님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운영하시는 내용을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게 정말 성공적이고 대박이라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TV 드라마 지금 넷플릭스에도 올라 있는데 미혼 남녀의 효율적인 만남이라는 예. 저도 잠깐 봤습니다. 미혼 남녀의 효율적인 만남. 그게 저 한지민 씨가 나온 맞아요. 거. 한지민 씨가 소개팅하러 자주 다니잖아요. 맞아. 3화에 보면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선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소개팅 남이 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라더라. 뭘 물어보냐면 너네 부모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냐. 지금 이제 맞선 시장에서 이게 핵심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뭐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보면 지금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세대에 네네, 태어나신 맞아요. 분이라서 자녀가 그러니까 결혼을 둘이 하면은 나중에 4명은 모셔야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서로 사랑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별개고 이미 이쪽에 서로가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는 시장에서 어떤 조건을 따질 거냐 할 때 그것도 나와 있다길래 저도 보면서 약간 씁쓸한 면도 있고 아니 뭐야 이거 이런 말도 드는데 네. 또 현실인적인 면도 약간 있어서 그런 거면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이 되면 그렇다 그러면 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내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녀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50을 받는데 배우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주면 250이 종신소득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네. 이 공적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왜냐하면 추후납부나 이미 계속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조금 더 늘릴 방법이 있으면 그까지 늘릴 수 있죠. 그거 1번. 두 번째는 이제 해야 될 의사결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자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 주택입니다. 근데 6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다운사이징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도권에 집 가지고 있는 분의 상당수가 은행이랑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근데 은퇴 생활하면 부채가 있는 게 상당히 많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근데 부채가 꼭 은행빚만 부채는 아닙니다. 용도가 지정돼 있는 돈은 다 부채라고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부채가 뭐가 있냐? 자녀한테 자녀의 독립자금, 결혼자금, 독립자금. 뭐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의 마음은 능력만 되면 조금은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해주실 건지 그런 부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뭐 둘이 사는데 이렇게 큰 집 살 필요 있어? 조금 조정해서 다운사이징하고 그거 가지고 부채 갚고 뭐 자녀 결혼도 좀 지원해주고 남는 돈으로 작은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주택연금을 받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그럼 주택연금으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은 종신소득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명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죠. 올해 장수에 대한 걱정.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500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 400 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면 추가로 부족한 얼마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플랜을 세우시는 거죠. 그때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 동원해서 이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세 퇴직해도 5년 정도는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아까 제가 하산할 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하산. 거기 플랜을 잘 맞춰서 그 공백 기간에 대한 플랜들을 별도로 세우고요. 세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누군가 먼저 사망하면 소득 흐름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노령연금 받던 게서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유족연금은 공적연금을 둘 다 가입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부 두 사람 아까 나는 150 배우자는 100만 원 받는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살아있는 동안 150, 100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150 받는 사람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내신 분은 60%, 10년에서 20년 사이신 분은 50%, 10년이 한 40% 나오거든요. 원래 유족연금이. 그러니까 그 노령연금액에 한 20년 이상 60%, 50 나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150에 60%면 9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자는 1순위는 배우자거든요. 배우자죠. 이 배우자도 이제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받는데 이 배우자가 자기 연금이 100만 원이 100만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 그러면 90만 원하고 100만 원 100만 원 자기 연금이 많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개. 그러면 90만 원 선택하고 100만 원 안 받을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유족연금을 포기할 텐데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자기 연금에 얹어줍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한 금액의 30%로. 90만 원 이분 같은 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30%면 27만 원 정도 되죠. 그거 자기 연금 100만 원에 27만 원을 내서 그러면 유족연금을 선택할 사람은 없네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연금이 없는 경우만 선택을 하겠죠. 작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전업주부나 이미 가입해서 연금액이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계산해서 자기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30% 자기 연금에 얹어주고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주택연금은 이제 종신지급 방식 선택하면 아까 부채 승계하면 그대로 다 네네.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고민하세요. 죽으면 돈 나오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동시에 한 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 그 부티풀 주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4050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50대는 이미 노후 준비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부터라도 뭔가 좀 딱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지금 50 넘었는데 이때부터 뭘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민하는 게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뭐 늦었다고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거 고민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뭐 하시면 되죠. 지금 연금저축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고요. 아까 추후납부 할 수 있는 거 챙겨가지고 다 하고요. 퇴직금도 가급적이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셔서 퇴직소득세 좀 감면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일어날 일을 불안해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되는데 액션 하셔야 됩니다. 액션 하시는 게 액션. 어떻게 하고 제가 보면 이제 후회라는 감정은 과거를 향해 있어요.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를 향해서 있거든요. 근데 불안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 시간이 싹 지나면 그 불안한 감정이 후회로 바뀝니다. 아 지금 뭐 상무님이 얘기해 주신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네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불안해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뼈 때리시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딱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 액션을 취하면 된다. 뭐가 됐든 액션을 취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뭐 하여튼 오늘 상무님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보셨을 텐데 사례를 노후 준비와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료도 보시고 사례를 보셨을 텐데 노후 걱정 안 하고 참 저 친구 정말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돈 걱정 안 하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자기보다 않는. 잘난 사람들만 쳐다보면 항상 불만입니다. 그렇죠. 뭐 1조 있어도 그러니까, 2조 있는 사람 부럽고 예. 이런 거니까. 자신의 능력 범주에 맞춰서 노후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뭔지를 대부분 이제 생각해요. 초고령 사회 제가 보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책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놨더라고요. 자산 관리는 뭐냐면 소득을 평탄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는데 이걸 퉁퉁 두드려 평평하게 만들어서 평탄화하는 방법. 죽을 때까지 돈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게 베스트. 뭐 더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자신의 수명보다 자산의 수명이 조금 더 길게. 길면 그게 좋죠. 그래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네 가지 리스크를 제가 어디 가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만 사는 리스크. 그렇죠. 돈의 수명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하자는 건 아니고 그죠. 아까 흐름을 만들자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유병장수. 병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자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세 번째는 무업장수.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일 없이 오래 사. 우리가 은퇴라는 개념을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죠, 원래 그죠. 미국에서 리타일먼트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면 은퇴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지금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돈 벌고 있는 벌고 거거든요. 있는구나.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어여 빨리 벌어서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가고 전환을 해야 싶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니까 얼마 필요해? 음. 언제까지 벌 수 있어? 음. 그거 좀 빨리 땡겨 하고 싶은데 그럼 수익률을 높이거나 저축을 많이 하거나 이 방법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Finance Independent Retirement 이게 이제 리타이먼트 개념으로 어떤 거. 그래서 외국의 은퇴 잡지 같은 거 보면 다 요트 그려놓고 멀리 떠나는 이런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는 왜 그러냐? 은퇴가 희망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말 자체도 약간 은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뭐안 좋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나요. 새로운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떠나는 것들의 개념들이 강했는데 어느 틈에 오염되기 시작했죠.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게 또 되는데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것들 일에 대한 개념. 그다음 마지막에 고민해야 할 거 독거장수. 독거장수. 혼자서 오래 삽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35%가 혼자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갔을 때 배우자가 혼자 살 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어떤 준비가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체크를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게 생각 진짜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게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예. 근데 이 네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장수네요. 예. 장수가 리스크가 안 되도록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리스크는 양방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도 있고요. 준비가 올해, 잘 되면 준비가 잘 장수는 되면 좋은 너무 거죠. 행복한 거고.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안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엄청 럭셔리하게 하자는 그렇죠. 거 남을 쳐다보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만족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기한테 맞는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보시더라도 한번 노후에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